서울 도심 한복판, 하루 16만 대 차량이 지나는 5.8km 고가도로. 그 아래엔 60년간 묻혀있던 죽음의 하천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2003년 7월, 한국 정부는 충격적인 발표를 합니다. 27개월 안에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하천을 복원하겠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비웃었습니다. BBC는 이 실패 예정 프로젝트를 기록하기 위해 특파원을 파견했습니다. 로버트 김, 12년간 아시아 도시개발의 어두운 면을 고발해온 저널리스트였죠.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을 거라고. 환경복원이라는 명분, 쫓겨나는 서민들, 실패로 끝나는 프로젝트. 하지만 27개월 후 그가 목격한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5천만 톤 콘크리트가 사라진 자리에 맑은 물이 흐르고 40년 만에 물고기가 돌아왔으며 16만 대 차량이 사라졌는데도 교통은 마비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전쟁 피난민 판자촌에서 시작해 경제성장으로 콘크리트를 세우고 다시 그것을 치유한 60년 압축 성장의 기록. 전 세계 92개 도시가 배우러 온 청계천의 비밀. 지금부터 그 27개월의 충격적인 기록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 한복판 고가도로를 철거하는 게 가능할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이런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버트 김입니다. BBC 아시아 특파원으로 12년간 일했고 주로 아시아 각국의 도시개발 프로젝트를 취재해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환경 파괴를 고발하는 게 제 일이었죠. 부모님은 1970년대 한국에서 영국으로 이민 간 1세대입니다. 저는 런던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어릴 적부터 한국어를 배웠고 한국 이름을 함께 사용했습니다. 부모님은 늘 한국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나라, 빠르게 성장한 경제,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들도 많았다고요. 그래서인지 저는 자연스럽게 아시아 개발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대학에서 환경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 BBC 입사와 동시에 아시아 특파원을 지원했죠. 12년간 방콕, 자카르타, 마닐라, 베이징을 오가며 취재했습니다. 그런데 취재하면 할수록 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정부는 환경 복원을 약속하고 주민들은 보상을 기대하지만 결국 남는 건 쫓겨난 사람들과 올라간 땅값뿐이었어요. 방콕 차오프라야강 재생 사업은 강변 슬럼 5천 가구를 철거했습니다. 정부는 생태공원을 약속했지만 그 자리엔 평당 3천만 원짜리 고급 콘도가 들어섰죠. 자카르타 찔리 운강 정비 사업은 더 심했습니다. 하천 양쪽 불법 정착민 5만 가구를 강제 이주시켰는데 약속한 임대주택은 절반도 지어지지 않았어요. 마닐라 파시그강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빈민가를 밀어버렸고 주민들은 도심에서 40km 떨어진 변두리로 쫓겨났습니다. 환경복원이라는 말은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을 내쫓는 명분이었어요. 2003년 6월 런던 본사에서 한 통의 보도자료를 받았습니다. 서울시가 도심 한복판 5.8km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그 아래 복개된 하천을 복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산은 3,800억 원, 공사기간은 27개월. 환경복원이라는 명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보도자료를 읽으면서 비웃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싶었죠. 서울시는 하루 16만 대 차량이 지나는 고가도로를 철거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교통은 어떻게 하죠? 5.8km 구간 양쪽엔 분명 노후 상가와 영세 상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나요? 27개월이라는 기간도 말이 안 됐습니다. 런던 템즈강 정비 사업은 1단계만 10년 걸렸어요. 파리 생강 복원도 15년 프로젝트였고요. 서울은 그보다 짧은 5.8km를 2년 만에 끝낸다고요? 그것도 고가도로 철거, 복개천 복원, 생태계 회복을 동시에요.
저는 BBC 아시아 담당 에디터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서울 청계천 프로젝트를 취재하고 싶다고요. 이번에도 똑같은 패턴일 거라고, 그걸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에디터는 승인했고, 저는 2003년 7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기내에서 청계천 관련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1950년대 한국 전쟁 직후 피난민들이 청계천 양쪽에 판자집을 짓고 살았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1970년대 경제 개발 시기에 그 판자촌을 복개하고 위에 고가도로를 세웠다고 합니다. 60년간 묻혀있던 하천을 이제 다시 연다는 거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번에도 실패작이 될 거라고요. 환경복원이라는 그럴싸한 포장지를 벗기면 결국 또 다른 개발 프로젝트일 뿐이라고 말이죠. 제 카메라는 그 실패를 기록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목격하게 될 27개월이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기록이 될 거라는 걸요. 2003년 7월 3일 인천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유심히 봤습니다. 12년 만에 다시 보는 서울이었어요.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방문했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죠. 고층 빌딩이 즐비했고 도로는 차들로 가득했습니다. 택시 기사에게 청계천으로 가달라고 했습니다. 기사는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거기 이제 난리 났어요. 고가도로 철거한다고 교통 대란이에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문제가 터지는구나. 청계천 오가에 도착했을 때 제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고가도로 위로는 차량들이 빽빽하게 막혀 있었고 아래쪽 복개천 양옆으로는 노후 상가들이 빼곡했어요. 간판이 겹겹이 달린 3층짜리 건물들, 좁은 골목길, 전선이 엉켜있는 전봇대. 전형적인 구도심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복개천 위를 걸었습니다. 복개천이라는 건 하천을 콘크리트로 덮어서 도로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서 있는 이 도로 아래 5m쯤 되는 곳에 물이 흐르고 있다는 거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복개천 배수구에서 올라오는 냄새가 지독했어요. 60년간 묻혀있던 하천은 사실상 하수도가 돼버렸죠. 여름 한낮 기온은 35도를 넘었고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열기와 함께 그 악취가 섞이니 숨쉬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상가 상인들을 인터뷰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분은 40년간 철물점을 운영해온 60대 사장님이었어요. 여기 철거한다고 하는데 우리 보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7개월 공사하는 동안 장사는 어떻게 하라고요?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만난 분은 의류 도매상을 하는 50대 여성이었습니다. 청계천 상인이 2만 명이에요. 2만 명. 이 사람들 생계는 누가 책임지나요? 환경보건. 그게 밥 먹여줍니까? 그분은 울먹이며 말했어요. 저는 12년간 아시아 각국에서 똑같은 목소리를 들어왔습니다. 방콕에서도, 자카르타에서도, 마닐라에서도. 개발이라는 이름 앞에서 가장 먼저 희생되는 건 언제나 서민들이었어요. 고가도로 위로 올라가 봤습니다. 차량들이 끊임없이 지나갔어요. 승용차, 버스, 트럭. 하루 16만 대가 이 5.8km를 통과한다고 합니다. 이 도로를 철거하면 교통은 어떻게 될까요? 서울시 교통 전문가를 인터뷰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솔직히 걱정이 큽니다. 대체 도로가 충분하지 않아요. 지하철 배차를 늘린다고 하지만 16만 대를 어떻게 소화하겠어요? 최소 5년은 교통혼란이 예상됩니다. 환경공학 교수도 만났습니다. 27개월에 5.8km 복원. 불가능합니다. 런던 템즈강 1단계가 10년 걸렸어요. 복개천을 열면 60년간 쌓인 오염 물질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수질 정화만 5년은 걸려요. 저는 그날 밤 호텔에서 취재 노트를 정리하며 확신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실패할 거라고요. 주민 반발, 교통대란, 환경오염, 공사지연.
제가 예상한 모든 문제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청계천 철거 현장으로 다시 갔습니다. 2003년 7월 1일부터 고가도로 철거가 시작됐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현장에는 이미 대형 중장비들이 배치돼 있었고 인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그 광경을 찍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기록은 실패의 역사가 될 거라고. 한국 정부가 얼마나 무모한 계획을 세웠는지 보여주는 증거가 될 거라고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 앞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기적의 시작이라는 걸요. 2003년 7월 첫째 주, 저는 매일 아침 청계천 현장으로 출근했습니다. BBC 특파원이라기보다는 건설 현장 기록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카메라를 들고 철거 작업을 하나하나 촬영했죠. 고가도로 철거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단순히 콘크리트를 부수는 게 아니었어요. 5.8km 구간을 100m씩 끊어서 철거했고 각 구간마다 안전 검사를 거쳤습니다. 고가도로 기둥 하나가 무게 200톤이었는데 그걸 조심스럽게 절단해서 내려야 했어요. 왜 조심스럽게 하느냐고요? 고가도로 바로 옆에 건물들이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동이 조금만 심해도 건물 균열이 갈 수 있었죠. 그래서 특수장비로 콘크리트를 자르듯이 철거했습니다. 하루 평균 50m씩 116일 동안. 철거 작업을 지켜보면서 놀란 건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정확성이었어요. 인부들은 밀리미터 단위로 계산하며 작업했고 매일 저녁 안전 점검 회의를 했습니다. 주변 건물 균열 검사, 소음 측정, 진동 데이터 분석. 한국인들은 빨리 하되 정확하게 했어요. 그리고 8월 중순, 드디어 복개천 뚜껑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복개천 콘크리트 덮개를 크레인으로 들어올리는 순간 60년간 묻혀있던 하천이 드러났어요. 아니, 하천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시커먼 물이 고여 있었고 악취가 솟구쳤어요. 쓰레기, 오니, 폐기물이 쌓여 있었습니다. 60년간 서울 도심 하수가 모두 이 5.8km로 흘러들었던 거죠. 수질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BOD 수치가 65ppm. 이건 공업용수 기준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어요. 현장에 있던 환경공학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정도면 정화에만 3년은 걸립니다. 오니 제거, 하상 정비, 수질 개선. 27개월 안에 불가능해요. 그런데 서울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파기 시작했어요. 복개천 바닥 아래 3m를 더 파내려갔습니다. 조선시대 원래 하천 바닥까지 도달하기 위해서였죠. 그 과정에서 놀라운 것들이 발견됐습니다. 조선시대 돌다리 흔적, 옛날 하천 호안석, 그리고 1950년대 판자집 기둥 잔해까지 60년 역사가 층층이 묻혀 있었던 겁니다. 서울시 관계자가 저를 문화재 보관소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청계천 관련 사진 자료들이 전시돼 있었어요. 1950년대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청계천 양쪽으로 판자집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고 사람들이 하천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한국 전쟁 직후 피난민들이 이곳에 정착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청계천은 서울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어요. 관계자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1970년대 경제개발 시기에 이 판자촌을 정리하면서 청계천을 복개했습니다. 그리고 위에 고가도로를 세웠죠. 가난을 덮고 그 위로 발전을 달렸던 겁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이제 그걸 왜 다시 여는 건가요? 부끄러운 과거를 다시 드러내는 이유가 뭡니까? 관계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숨기지 않고 기억하려 합니다. 청계천 판자촌은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서 시작했는지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그 역사 위에서 우리는 성장했고 이제 그 상처를 치유하려는 겁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취재 노트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한 글자도 쓸 수 없었어요. 방콕도, 자카르타도, 마닐라도 과거를 지우기 위해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과거를 기억하기 위해 복원하고 있었어요. 어쩌면 제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2003년 8월부터 2005년 9월까지 저는 4번 더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현장을 취재하며 진행 상황을 기록했어요. 매번 올 때마다 청계천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지만 솔직히 완성될 거라는 확신은 없었습니다. 2004년 여름 복개천 바닥에서 조선시대 광통교 흔적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400년 전 돌다리가 콘크리트 아래 5m 깊이에 묻혀 있었던 거죠. 서울시는 공사를 잠시 중단하고 문화재 발굴을 시작했어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27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며. 그런데 공사를 멈추고 발굴을 한다고요? 보통 아시아 국가들은 공사 일정을 맞추기 위해 문화재를 무시하거나 빠르게 덮어버리는데 말이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3개월간 발굴 작업을 진행했고 광통교 복원 계획을 새로 수립했어요. 공사 일정은 늦춰졌지만 서울시는 문화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05년 봄 5번째 방문에서 저는 청계천에 물이 흐르기 시작한 걸 봤습니다. 한강에서 끌어온 물이 복원된 하천으로 흘러들어왔어요. 아직 공사 중이었지만 5.8km 중 3km 구간은 이미 완성된 상태였습니다. 물은 생각보다 맑았어요. 정화시설을 거쳐서 흘러오는 물이었고 하천 바닥에는 자갈과 돌이 깔려 있었습니다. 2년 전 시커먼 오니가 썩어있던 그 자리였는데 이제는 맨발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2005년 10월 1일 청계천 복원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저는 런던에서 서울로 날아왔습니다. 이번엔 취재가 아니라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정말 27개월 만에 끝냈는지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청계천으로 향했습니다. 2년 전 그 길이었어요. 택시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청계천 복원 어떻게 됐어요? 기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가보면 압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청계광장에 도착한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고가도로가 사라져 있었어요. 2년 전 하루 16만 대 차량이 지나가던 그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엔 넓은 광장이 펼쳐져 있었고 중앙에는 분수가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광장에서 계단을 내려가자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5.8km를 흐르는 맑은 하천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하천 양쪽으로는 산책로가 조성돼 있었고 버드나무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하천 옆으로 걸었습니다. 다리가 22개 있었어요. 현대식 다리도 있었고 복원된 조선시대 다리도 있었습니다. 광통교는 400년 전 모습 그대로 복원돼 있었고 다리 난간에는 설명판이 붙어 있었어요. 하천을 따라 1km쯤 걸었을 때 작은 전시관을 발견했습니다. 청계천 역사문화관이라는 이름이었죠. 안으로 들어가자 1950년대 청계천 사진들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판자집이 빼곡한 흑백 사진, 빨래하는 사람들, 좁은 골목길. 그리고 전시관 밖, 하천 옆에는 판자집 모형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실제 크기로 재현한 1950년대 판자집이었어요. 나무 기둥, 함석 지붕, 좁은 방 하나. 60년 전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집이었습니다. 저는 그 판자집 모형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과거를 숨기지 않았어요. 가장 가난했던 시절,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당당히 전시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시작했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하천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물속을 들여다보니 작은 물고기들이 보였어요. 나중에 확인해보니 버들치와 피라미였습니다. 2년 전만 해도 BOD 65ppm, 생물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물이었는데 이제는 물고기가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조명이 켜지자 청계천은 더 아름다웠습니다. 하천 양쪽 조명 1847개가 켜지면서 물에 반사됐어요.
시민들이 산책로를 걷고 있었고 연인들이 다리 위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청계광장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해냈습니다. 27개월 만에 5.8km 고가도로 철거, 복개천 복원, 22개 다리 건설, 문화재 복원, 생태계 조성. 불가능하다고 했던 모든 것을 완성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남았습니다. 하루 16만 대 차량은 어디로 갔을까요? 서울 교통은 정말 괜찮은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다음 날 아침 서울시 교통정보센터로 향했습니다. 2005년 10월 2일 아침 서울시 교통정보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제가 가장 궁금했던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였죠. 하루 16만 대 차량이 사라졌는데 교통은 정말 괜찮은가? 교통정보센터 벽면에는 서울 전역 교통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신호가 도로마다 깜빡이고 있었어요. 담당자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청계천 고가도로 철거 전, 이 구간 평균 통행 속도는 시속 23km였습니다. 복원 후에는 주변 도로 평균 속도가 시속 25km로 올랐어요. 오히려 빨라졌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16만 대가 사라졌는데 더 빨라졌다고요? 담당자는 모니터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대중교통 분담률이 47%에서 63%로 상승했어요. 지하철 배차 간격을 줄이고 버스 전용 차로를 확대했습니다. 모니터에 지하철 2호선 배차 데이터가 떴습니다. 복원 전에는 5분 간격이었는데 복원 후에는 3분 30초로 줄었더군요. 출퇴근 시간대에는 2분 30초까지 단축됐습니다. 둘째, 주변 도로를 재정비했습니다. 종로, 을지로, 퇴계로 차선을 정비하고 신호 체계를 개선했어요. 청계천 한 구간이 사라진 대신 주변 10개 도로가 효율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가장 놀라웠습니다. 셋째, 도심 주차 정책을 바꿨어요. 청계천 주변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고 주차 요금을 차등화했습니다. 시민들이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선택하도록 유도한 거죠.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청계천 복원 전 도심 승용차 통행량은 하루 80만 대였는데 복원 후에는 65만 대로 줄었어요. 15만 대 감소. 청계천 16만 대가 사라진 것보다 더 많은 차량이 도심에서 사라진 겁니다. 저는 서울 시민들을 직접 인터뷰하기로 했습니다. 청계천 주변 직장인들은 정말 불편하지 않을까요?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종로에서 10년째 출퇴근하는 4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처음엔 걱정했어요. 출근길이 막힐 줄 알았죠. 근데 지하철이 더 자주 오니까 오히려 편해졌어요. 예전엔 차 막혀서 30분 걸렸는데 지금은 지하철로 20분이면 돼요. 두 번째는 청계천에서 택시를 운전하는 기사님이었습니다. 고가도로 있을 때 청계천 주변은 항상 막혔어요. 지금은 훨씬 시원해요. 손님들도 지하철 타고 청계천 구경 오시더라고요. 제 수입도 늘었습니다. 세 번째는 을지로 상인이었습니다. 솔직히 공사할 때는 장사 안 됐죠. 근데 복원 후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와요. 청계천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우리 가게도 들르거든요. 매출이 2배 올랐어요. 저는 교통 전문가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청계천 고가도로는 유발 교통을 만들어냈습니다. 도로가 있으니 차를 끌고 나온 거죠. 그 도로가 사라지자 사람들은 다른 교통수단을 선택했어요. 결과적으로 도심 전체 교통량이 줄었습니다. 런던 템즈강 정비 때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도로를 줄이고 보행로를 늘렸더니 교통량이 감소했죠. 파리 생강변 차량 통제도 마찬가지였고요. 서울은 그걸 5.8km 규모로 증명한 겁니다. 저는 그날 오후 청계천을 다시 걸었습니다. 평일 오후 3시였는데도 산책로에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노인들, 직장인들, 학생들.
연간 방문객이 1,000만 명이라는 통계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대란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울은 더 효율적인 도시가 됐어요. 2005년 10월 3일 서울대학교 환경생태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청계천 수질과 생태계를 연구하는 곳이었어요. 2년 전 복개천을 열었을 때 BOD 65ppm이라던 그 끔찍한 수질이 정말 개선됐을까요? 연구소 박사님이 최신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현재 청계천 수질은 BOD 4.3ppm입니다. 1급수 기준인 3ppm에는 못 미치지만 2급수에 해당하는 수준이죠. 물고기가 살 수 있는 환경입니다. 65ppm에서 4.3ppm. 2년 만에 수질이 15배 개선된 겁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세 가지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첫째, 한강에서 끌어온 물을 정화시설로 여과해서 보냅니다. 둘째, 하천 바닥에 자연 정화 기능을 하는 자갈과 수초를 깔았어요. 셋째, 생활하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수도 체계를 완전히 분리했습니다. 박사님은 현미경으로 청계천 물을 보여줬습니다. 미생물이 활동하고 있었어요. 건강한 하천의 증거였죠.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물고기입니다. 복원 6개월 만에 버들치가 발견됐어요. 1년 후에는 피라미, 2년 차에는 은어까지 돌아왔습니다. 저는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청계천으로 다시 가서 물속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정말로 손가락만 한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60년 만에 돌아온 생명이었죠. 하천을 따라 걷다가 백로 한 마리를 봤습니다. 하얀 깃털의 백로가 하천 얕은 곳에 내려앉아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주변 시민들도 신기한 듯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백로가 서울 도심에 나타난 건 40년 만입니다. 옆에 있던 조류 관찰자가 말했어요. 청계천 복원 후 백로, 외가리, 물총새까지 관찰됐어요. 조류 36종이 돌아왔습니다. 더 놀라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수달 목격담이었죠. 2005년 여름 청계천 상류에서 수달로 추정되는 동물이 목격됐다는 신고가 들어왔답니다. 확인은 안 됐지만 수달이 살 만큼 생태계가 회복됐다는 의미였어요. 환경생태연구소로 돌아와서 더 많은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청계천 복원이 생태계만 바꾼 게 아니었어요. 도심 환경 전체가 변했습니다. 청계천 주변 기온이 평균 3.6도 떨어졌습니다. 고가도로와 콘크리트가 흡수하던 열이 사라지고 하천물과 나무가 온도를 낮춘 거죠. 여름 한낮에는 최대 5도까지 차이가 납니다. 3.6도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여름 35도일 때 청계천 주변은 31.4도예요. 에어컨 없이도 시원한 이유였습니다. 미세먼지도 35% 감소했습니다. 차량 통행이 줄고 나무가 미세먼지를 흡수하면서 나타난 효과죠. 저는 청계천 산책로를 다시 걸으며 나무를 세어봤습니다. 버드나무, 느티나무, 단풍나무. 5.8km 구간에 나무가 5만 그루 심어져 있었어요. 도심 속 작은 숲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청계천 옆 벤치에 앉아서 시민들을 관찰했습니다. 퇴근길 직장인들이 청계천에 들러 신발을 벗고 물에 발을 담그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물고기를 구경하며 좋아했고 노인들은 산책로를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연간 방문객 1,000만 명. 하루 평균 2만 7천 명이 청계천을 찾는다는 통계가 실감났습니다. 2년 전 저는 이곳에서 악취를 맡았습니다. 60년간 방치된 죽음의 하천이었죠. 하지만 지금 이곳엔 물고기가 헤엄치고 백로가 내려앉고 사람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콘크리트를 걷어내자 자연이 돌아왔어요. 한국은 단순히 하천을 복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도시 전체를 되살린 겁니다. 2005년 10월 마지막 날 서울을 떠나기 전 청계천을 다시 찾았습니다. 일주일간 취재하며 확인한 것들을 정리하고 싶었어요. 교통대란도 없었고 생태계는 복원됐고 시민들은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이 남았어요. 한국은 왜 이걸 해낼 수 있었을까?
청계천 역사문화관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1950년대부터 2005년까지 60년 역사가 연대기로 정리돼 있었어요. 저는 그 연대기를 천천히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청계천은 단순한 하천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현대사 60년 압축 성장의 상징이었어요. 1950년 한국 전쟁 직후 피난민들이 청계천에 판자집을 지었습니다. 갈 곳 없는 사람들이 하천 양쪽에 모여 살았죠. 청계천은 서울에서 가장 가난한 곳이었어요. 1970년 경제개발 시기에 정부는 청계천을 복개했습니다. 판자촌을 정리하고 하천을 콘크리트로 덮었어요. 그 위에 고가도로를 세웠죠. 가난을 묻고 발전을 달린 겁니다. 2003년 한국은 그 콘크리트를 다시 걷어냈습니다.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하천을 복원했어요. 그리고 1950년대 판자집을 모형으로 재현해서 전시했습니다. 왜일까요? 서울시 관계자와 마지막 인터뷰를 했습니다. 청계천은 우리의 상처이자 자부심입니다. 전쟁 후 폐허에서 시작했고 경제성장으로 콘크리트를 세웠고 이제는 그것을 치유하며 미래를 만들고 있어요. 60년 여정을 숨기지 않고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판자집 모형 앞에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 같으면 부끄러운 과거로 치부하고 지웠을 텐데 한국은 당당히 전시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시작했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청계천 벤치에 앉아서 해외 사례를 떠올렸습니다. 런던 템즈강 재생은 1단계만 10년 걸렸어요. 파리 생강 복원은 15년 프로젝트였고요. 서울은 27개월 만에 5.8km를 완성했습니다. 속도만이 아니었습니다. 문화재 복원, 생태계 조성, 교통대책, 주민 보상을 동시에 해냈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한국의 힘은 속도가 아니라 의지였습니다. 1950년대 폐허에서 일어섰던 의지, 1970년대 경제를 일으켰던 의지, 그리고 2000년대 상처를 치유하는 의지. 60년간 한국인들이 보여준 것은 불가능은 없다는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숫자로 증명됐습니다. 2006년 UN 해비타트는 청계천을 21세기 도시재생 모범 사례로 선정했어요. 전 세계 92개 도시가 청계천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습니다. LA는 청계천 모델을 연구해서 도심 고속도로 철거를 검토했고 파리는 생강 복원에 청계천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런던, 도쿄, 베이징도 서울시 관계자를 초청해 자문을 구했어요. 청계천은 더 이상 서울만의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도시들이 배우는 교과서가 됐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BBC 에디터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청계천 실패 고발 기사가 아니라 성공 다큐멘터리로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2006년 봄 BBC 다큐멘터리 SEOULS 미러컬 스트림이 방영됐습니다. 저는 27개월간 기록한 모든 영상을 3부작으로 편집했어요. 1부는 철거, 2부는 복원, 3부는 변화. 총 90분 분량이었습니다. 방송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영국 시청자들은 도시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니 믿기지 않는다고 댓글을 달았어요. 런던 시장은 템즈강 재생 프로젝트에 청계천 모델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고요. 그해 가을, 제 다큐멘터리가 환경저널리즘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에서 저는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처음 서울에 갔을 때 저는 실패를 기록하러 갔습니다. 또 다른 개발 프로젝트라고 확신했죠. 하지만 27개월 후 제가 목격한 건 기적이었습니다. 시상식 후 런던 집으로 돌아와 청계천 사진들을 다시 봤습니다. 2003년 악취나던 복개천, 2005년 맑은 하천. 같은 장소지만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저는 반성했습니다. 12년간 아시아를 취재하며 저는 항상 의심했어요. 개발은 무조건 나쁘고 정부 발표는 믿을 수 없고 환경 보건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청계천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환경을 복원했고 교통을 개선했고
역사를 기억했어요. 제 편견이 틀렸던 겁니다. 2024년 가을, 저는 다시 서울을 찾았습니다. 19년 만에 재방문이었어요. 청계천은 여전히 그대로였을까요? 청계광장에 도착했을 때 놀랐습니다. 청계천은 더 아름다워져 있었어요. 나무는 더 무성했고, 산책로는 더 정비됐고, 시민들은 여전히 하천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물속을 들여다봤습니다. 물고기가 여전히 헤엄치고 있었어요. 19년 전 처음 돌아온 버들치의 후손들이겠죠. 벤치에 앉아서 한참 청계천을 바라봤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교훈을 준 곳이었어요. 불가능은 없습니다. 의지가 있다면요. 60년간 묻혀있던 하천을 27개월 만에 되살릴 수 있고 16만 대 차량이 사라져도 교통은 마비되지 않으며 콘크리트를 걷어내면 자연은 다시 돌아옵니다. 청계천이 제게 가르쳐준 건 한국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가능성이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고 청계천을 다시 걸었습니다. 19년 전처럼 기록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의심이 아니라 존경을 담아서요.